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오늘 후보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의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오늘도 정치권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을 위한 당대표직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평론가 두 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무기 운송 등과 관련한 양국 기관을 독자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상현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이 줄줄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다자구도 속에 결선 투표제가 관건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 곳곳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대비에 쏟아진 제주에 발령됐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주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이면택 의사협회장이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의협은 특위를 꾸려 대정부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부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 품목 갑질에 대한 가맹점의 원성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서에 필수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만배 신앙림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건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이라는 내용이 담겼었는지가 가장 관심이었죠. 북한이 오늘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러 간 군사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하루 뒤 북한은 두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의 제약국들 중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개된 조약문 제4조를 보면 군사동맹의 조건인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유사한 내용인데 유엔 헌장과 북러 법에 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러 법에 준하여는 북러 법에 따라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과 동시에 자동 개입 등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로 해석됩니다. 자동 개입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기존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런 유사시가 됐을 때 지체 없이 그런 군사적인 원조를 포함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읽을 여지도 있는 거죠.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북러 법에 따라 무기 등 간접적 지원부터 참전, 핵 우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 측의 서면으로 통지하면 1년 뒤 효력이 중지됩니다.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됐다는 평가와 함께 협정에 기한이 없는 점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이렇게 우려가 현실이 되자 우리 정부는 엄중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다음 날 열린 NSC에서 우리 정부는 즉각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일으킨 두 나라가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한러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는 거라며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에서 추가로 지정해 제재 대상을 1,402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상황은 아니라며 북한이 이번 협정으로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북러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한 지난 1961년 조약 수준까지는 아니라며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이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2달여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오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 인사를 두루 만나고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지지 기반 확보에 공을 들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원내에서 최소 20명 정도는 충분히 지지해 줄 거라 보고 있다며 당내 지지세가 절대 미약하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당을 쇄신하고 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원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외 당 대표가 더 잘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채비를 마쳤습니다. 여권에선 헌지로 분류되는 수도권에서 다선을 한 만큼 윤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당의 체질을 바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할 말하는 사람, 누군가 한번 자세히 이제 비교 평가해 주십사.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낙선한 뒤 잠행을 이어온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당정 일체론을 내세우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의 출사표 등 변수도 있는 만큼 당 안팎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조만간 출마 여부를 확정할 거로 보입니다.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초선 김재석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다른 잠재적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 과정에서 당대표 1인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 일각에선 불출마가 잇따를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여권 중량급 인사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다자 구도가 예상되면서 일단 전당대회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격려의 말을 해줬다고 한 전 위원장 측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면서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일 국회에서는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입법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상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용산 개입설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사위는 입법청문회를 거친 뒤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명분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신 전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 이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이 몸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 전에 이 대화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뤄진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 3권을 산다면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책값으로 꾸민 큰 돈을 대가로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심사에서도 김 씨가 사업이익 때문에 친한 언론인을 포섭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거라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는데 신 전 위원장 측은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난 이거 순전히 혼맥 연구를 위해서 녹음을 내가 몰래 한 건데 이 지금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저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 공개를 해야 되겠다. 김 씨도 신 전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보도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신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돈도 책값일 뿐 허위 인터뷰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나선 지 9달 만에 청구된 구속영장.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인 윤 대통령이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확인됐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처벌과 불처벌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처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현사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단일 창구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를 대표하는 14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향후 휴진 등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빠졌습니다.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여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지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만 단일 대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인 전공의 단체가 연석회의에 불참한 데다 특위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임 의협 회장의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 뒤 협회 내부에서조차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파열음이 나온 상황입니다. 확산 움직임이던 상급 종합병원의 전면 휴진도 갈림길에 선 모습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거나 동참을 논의 중인데 가장 먼저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 사이 의견이 갈리며 휴진 지속 여부를 다시 투표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수급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사수급을 추산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학적 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대학 정원을 포함한 인력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이 휴진 지속 여부를 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열린 총회에서 휴진 중단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휴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투표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발표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 품목 갑질에 대한 점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부들은 모호했던 필수 품목 관련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는 브랜드 동질성과 아무 상관없는 재료, 심지어 주방 주거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서 점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한 치킨 가맹본부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상황에서도 1년에 7번에 걸쳐 51개 필수 품목 가격을 올려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대부분 필수 품목 판매 마진, 이른바 차액 가맹금을 남기는 수익 모델을 따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외식업종 점포당 차액 가맹금은 2,800만 원, 한 해 만에 1,100만 원 늘었습니다.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이 4.4%로 늘었습니다. 식기 세척기 세제라든지 청소용품 같은 권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점검을 통해서 과도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4원이고 하나는 134원입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를 보니까 여기에 거의 안 보이게 로고가 하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필수 품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밥집 청소용품, 치킨집 네킨 등 필수 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을 모아 심사 지침을 만든 데 이어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점주들과의 계약서에 필수 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류라고 통칭하는 대신에 종류를 구분해야 하고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적는 대신에 마진율이 원가의 몇 % 이내라고 적어야 합니다. 최소한 어떤 가격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는 필수 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5만 개, 공정위는 가맹사업 모델을 편의점처럼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은 오늘도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장맛비는 이번 주말 점차 남부 내륙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폭염이 덮친 서울 도심은 오늘도 더위에 허덕였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양산을 꺼내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6월엔 이렇게까지 안 더웠던 것 같은데 벌써 6월부터 더워져가지고 좀 걱정되고 양산을 사야 하나 좀 고민이 돼요. 요즘 모자 없으면 못 나갈 것 같아요.
펄펄 끓는 아스팔트에서는 연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늘과 바닥 분수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잘못 왔다고 생각했는데 물놀이 하니까 좋고 체험학습으로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서울 낮 기온은 35.4도. 이틀째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도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져 고양시 덕양구에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북춘천 36.1도, 철원 35.8도, 동두천 35.2도 등 중부지방 곳곳에선 6월 중순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하루 만에 심한 폭염이 꺾여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근으로 정체전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 장맛비는 제주도에서 하루 더 이어진 뒤 주말 사이 남부 내륙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22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특히 전라권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에도 주말 사이 비가 내리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적은 양에 그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중부 장마는 예년보다 조금 늦은 다음 주 후반쯤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선거 날짜가 선언 날짜가 오는 23일로 잡혔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전 위원장 출마 선언은 23일 일요일로 잡혔고요. 장소는 국회 소통관이네요. 네. 일요일로 잡은 것은 네. 사실은 정치적인 대형 사건이라든가 큰 일들은 요즘 정치인들이 일요일 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요일 날은 뉴스거리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하면 그것이 월요일 날 일면 조간에 또 톡으로 나오죠. 조간에 네. 나오기 때문에 타임상으로 일요일 날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국회 소통관이라는 것은 국회라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고 국회에 가보면 그 표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 뭐 이런 표석이 있듯이 예. 국회에 가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당 대표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 물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데 강점이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또 안보이기 네. 때문에 저 같으면은 국회에도 좋지만 저 철책 고성이라든가 이런 GP에 가서 출마 선언을 하면 훨씬 장 교수님이라면 예, 그쪽으로 가겠다. 저라면 거기 가서 하고 그래요?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원웨이의 한계가 있다라는 네. 그런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소통관으로 네네.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한 전 위원장의 둥지를 튼 곳이 캠프가 지금 여의도 대산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역사가 있는 데죠, 정치적으로? 네, 뭐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의 캠프가 있던 빌딩이 바로 이 대산 빌딩입니다. 네. 대산 빌딩 하면은 뭐 정치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이게 이제 국회의사당 길 건너편에 바로 있거든요. 예. 그러다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업무를 보기 이제 와서 캠프 일도 보고 업무도 네.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지역이기 때문에 대산 빌딩이 선호가 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여당의 뭐 김기현 전 대표 이런 분들 다 여기 사무실로 썼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이제 소위 명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이제 캠프도 이제 상징성이 있는 곳에 이제 차렸고 말이죠. 근데 오늘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선의 윤상현 의원은 내일 출사표를 낼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알린 바라 다 그렇게 이제 출사표를 이미 낸 것이나 이제 다름없는데 당초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하니까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마음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과 호흡을 맞춰서 뭐 당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대통령이 하는 국정의 어떤 드라이브를
또 발목을 잡거나 네. 또 방해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권력적인 미래의 어떤 방향성보다도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대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대통령이 위치에 가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과거 같으면 대통령 선거가 1년 정도 남으면 대통령이 탈당도 해주고 나를 밟고 올라가라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 3년 남았죠.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나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본인과 가깝고 소통할 수 있는 후보자가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는 지금 이번에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김기현 대표 때까지 그런 에서 비판적인 논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변에 소위 말해서 신윤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원희룡 등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급한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SNS를 통해서 갑자기 출마하겠다. 근데 오늘 그 입장문을 보면은 당과 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더 지금 이제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대통령의 얘기가 또 나왔었죠. 뜻이라고 보다도 네. 대통령 측근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측근 그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1차 선거 때 50%를 넘으면 결선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수를 일단 내보내고 네. 그리고 나서 한동훈의 50%를 저지한 다음에 결선 투표에 가면은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네. 과거에 1976년도 5월 달이죠. 신민당 전당대회 때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1등이 김영삼, 2등이 김대중, 3등이 이철승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예. 결선 투표로 갔는데 당연히 김영삼 후보는 내가 1등이었으니까. 1등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표가 된다. 총재가 그때는 총재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김대중 후보와 이철승 후보가 서로 역할 분담해서 서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당 총재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의 변수는 상당히 많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이제 지칭을 해도 되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적이 될까요, 아군이 될까요?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난달에 강남에서 이 두 분이 딤섬집에서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전날에는 도서관에서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지고 해서 과연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나가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시기에 두 분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 정치적인 소통을 위해서 네.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묻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근슬쩍 이 양반이 이번에 나올 것 같다, 또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그 정보 확인차 아마 만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일각에서는 소위 원희룡 장관이 이제 후보로 나올 경우에 중간에 소위 한동훈을 밀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네, 사실은 이 핵심은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니 해도 한동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윤 그룹이 그동안에 고민했던 거는 맞상대로 누굴 밀어주느냐였습니다. 밀어주는데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사실은 원희룡 후보도 있었어요. 네. 원희룡 후보도 있었고 또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원희룡 후보로 갈지 나경원으로 갈지 이게 아직 사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네네.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이게 나경원으로 이제 쏠렸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이제 등판을 했어요. 네. 만약에 정말로 윤심을 오롯이 받았다면 네. 오늘 예를 들어 문자로 그냥 출마 선언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또 당 내의 분위기나 이런 분들이 친윤 지도부가 원희룡 후보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발언들도 일절 없습니다. 이걸 본다면 결국은 오롯이 윤심을 받지를 못했고 뭔가 소위 말하면은 한동훈의 표를 갖다가 뺏어오기 위한 그런 어떤 카드로서 일종의 불쏘시개로 좀 나온 거 아니냐. 본인의 의지로. 그렇죠.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은 나가서 저기 한동훈 표를 좀
결선 가려면 예. 표를 뺏어와야 되니까 어떤 저는 그런 종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렇군요. 정도로 가지 오롯이 윤심을 안고 나왔다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몰랐다면서 이제 당황한 기색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어떻습니까? 이 원희룡 전 장관 출마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결국은 한참 생각하시네요. 결국은 예. 한동훈 이외의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한동훈 이외의 사람. 네. 네. 그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원희룡 후보가 급하게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윤상현 의원은 뭐 지금 토론회를 10번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해서 준비된 후보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윤상현 의원은 오랫동안 지금 해왔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개파 이것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여유 있는 행보를 보이다가 예. 오늘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나타나니까 예. 조금 당황한 기색은 보인다. 이런 걸 봤을 때 네. 친윤그룹에서 대통령 측근그룹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한 달 동안 지금 경선 레이스가 예. 상당히 깁니다. 예. 당대표 이것도 권력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예. 거고 대선보다도 훨씬 치열한 게 당내 경선.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BBK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친윤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아직까지는 해서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그 TV 토론이라든가 대국민 메시지인가 국민 여론적 추이를 예. 앞으로 봐가면서 예.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진 것이 지금 친윤그룹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심이나 민심을 분산시킨 다음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 사람한테 이게 그 모이는 모이고 그런 효과를, 나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얼마나 세게 세우냐 예. 그거에 따라서 당의 당원들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네. 대선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남았으면 쉽게 말해서 후보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법천지가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3일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텐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오느냐 한 전 위원장이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예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완벽한 차별화는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보수 정권의 뭐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이 현 정부가 그래도 잘한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예. 그런데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거는 내가 과감하게 변하겠다. 이 정도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건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마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네. 뭐 국회 이제 소통관에서 이제 한다 그러는데 네. 국회에서 현 22대 국회의 어떤 그 소위 흔히 이제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의회 독재, 뭐 의회 권력 의회 독재, 독재. 예. 이거를 갖다가 막겠다. 어허.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타겟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렇죠. 이조 이쪽으로 심판론의 향할 것이다. 기본을 깔고 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뭐 그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확실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기본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등지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부분적인 차별화.
이런 정도 선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까요? 기자들이 뭐 물론 질문을 할 거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이지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뉘앙스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원론적으로 대답을 할 것이다. 네. 비대위원장 때 스탠스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장 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마찬가지로 예.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 하겠다. 그 이상 어떻게 나올 수가 없고 그 이상 나온다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라든가 당원들이 예. 이거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1순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표 지금 전당대회는 당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상당히 대표로서 할 일이 보수 정당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심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이제 그 문제도 사실 관심인데. 아니면 국회의원을 다시 공천해가지고 이 예. 사람들을 다시 인적 쇄신을 해서 예. 보수 지형을 다시 만들 것인가?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2년 동안은. 예.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191석, 야권이 191석이고 민주당이 181석인데 예. 지금 탄핵을 계속 지금 특검을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108석이 어떻게 민주당을 지금 저지할 수가 있는 게 수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여론전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민주당과 맞서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대표인가?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맞서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든가 제2호권을 맞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 대표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어려운 대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네. 하나 녹취를 하나 드릴 텐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지가 관심인데 한 전 위원장의 측근이죠. 장동혁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그 용산과 기싸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기본 원칙은 민심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어떤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민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전달하고 불필요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과는 동떨어진 기싸움을 하지 않겠다. 예. 용산과의 관계의 원칙은 민심이다. 국민의 눈높이다 그랬고 불필요한 기싸움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읽으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어떤 스탠스를 가져도 여당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요. 네. 또 보수가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도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이제 다만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던 것들 네. 그리고 그것이 좀 일부 국민들과 민심에서 벗어난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예. 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산에게 요구하겠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부분적 차별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건데 네. 아마 이제 상징적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도고 근데 이 부분이 주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큰 주는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책들 이런 거 중심의 이야기가 주된 거지 용산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거나 예. 이런 쪽에 주된 포인트가 찍히지는 않을 거다. 그거는 아마 질문하면 몇 가지 간단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수준전에서는 끝나는 그런 정도의 차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용산과의 관계가 어떨 것이냐가 가장 그 큰 관심사 중에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제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위기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하면서 당대표 출마 결심을 전했고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격려했더라라고 한 전 위원장 측이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다 알렸습니다. 네, 그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언론 인터뷰 많이 나오지만 몽둥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몽둥이 맞았다는. 본인이 직접 맞았었다. 예, 맞았던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고 대통령이 거의 정권을 주시피 해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하다가 지금 이런 소원한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대표를 거쳐서 대선에 직행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꼭 넘어야 될 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네, 어떤 식으로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식사 초청도 뭐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십 년 동안 직인데 일을 같이 한 예. 어떻게 보면 동지죠. 이런 동지적 관계에서 그 큰 대표를 출마하는데 직접 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국민들, 유권자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받아줘서 그래서 이렇게 대표 출마를 해서 앞으로 당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그게 알려져서 다 알린 거예요. 일단은 전화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예.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윤한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런 우려, 불화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우는 차원이고 하나는 이제 이기는 정당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은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쓴소리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런 내용도 저는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한동훈 전 위원장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봤고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었죠.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사, 어떤 분들은 이제 찬양이라고도 하던데요. 주목을 상당히 받았었는데 오늘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 폭주, 의회 독주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거 아버지면 되고 어머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예.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민구 최고위원 이야기. 민주당의 아버지다. 민주당이 커다란 위기가 벌써 왔다고 생각이 들고 총선 승리 분위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고 과거에 민주정당 대명사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이 죽어간다는 것은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명실상부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당이 유연성을 상실했다. 이것은 민주정당으로서 가장 위기, 징후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런 정당이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헌법이라든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받고 있냐. 그것은 첫 번째는 권력 분산, 두 번째는 연임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조지 워싱턴도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하고 우리는 연임하면 안 된다는 헌법 정신 따라서 나는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해서 당까지 해산한 그런 것이 미국 정신인데 지금 민주당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전당대회 룰까지 다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이제 아버지라는 말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당의 위기고 이 민주정당이 어떤 활력이라든가 이런 유연성을 상실하면 그 당이 오래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강민구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동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더 재미있게 들리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요즘어법과 좀 다소 거리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총선 때 이재명 대표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비교도 하고 차은우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박찬대 의원은 최근에 이제 나보다 더 착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올까요? 글쎄 뭐 선거 때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이게 이제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공천 잡음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중심으로 모이자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강맹구 최고위원의 이 아버지 발언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강맹구 최고위원에게 진중하게 정말 정중하게 사퇴를 스스로 물러나시라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에는 주변에는 아첨꾼이 넘쳐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지금 당 대표도 당원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국회의장 선출할 때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뭐 당 대표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한 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제 좋을 게 없는. 그렇죠. 국민들에게 발언이었죠.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이재명 대표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오해를 사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강민구 최고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물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뭐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전혀 득될 게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이 대표님은 뭐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고 사퇴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지금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이제 내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뭐 어대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지금 뭐 법적인 당헌 당규는 다 완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퇴 시점이라든가 전당대회에 맞춰서 언제 사퇴할 것인가, 사퇴하면 과연 누가 대표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컨벤션 흥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토론, 논쟁,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무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를 하고 최고위원도 이제 러닝메이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당이 활력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에 정말 치열하게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그런 활력으로서 민주 세력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 것들 기회를 스스로 박탈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 많은 수를 이번 총선이란가 지난 총선에 줬기 때문에 당이 게으르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낙연 대표가 대선 3년 전에 그 당시에 지지율이 뭐 40%가 넘었었어요. 차기 대선 지지율이. 그런데 당 대표를 맡으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아마 그 사례를 갖다가 대선 가도로 가는데 당 대표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오히려 않는다. 총리하고 그만뒀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 대표를 괜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던 이런 아마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당 대표, 나 이재명 대표가 나 출마 안 한다. 그럼 다른 분 나오면은 그게 흥행이 될까요? 근데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그 당 대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부분이 다 바지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지 대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당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또 쫓아갑니다, 기자들이. 이거 정말 이재명 대표 뜻 맞냐? 그러면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 리더십이 통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가 봤던 그런 주변의 아첨꾼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는 게 중요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에 있어서는 바지 대표가 누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근데 전혀 움직임은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듣는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도 뭐 과거에는 전당대회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측들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미합니다. 누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뭐 압도적인, 지난번에도 거의 80%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오기가 굉장히, 후보로 나서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수님도 뭐 시간의 문제지 연임을 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민주당 이재명 체제 아래서는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려면 경쟁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전자가 있어도 누굴 대표로 세워놔도 바지 대표라고 한다면 이 정당이 올바르게 융통성 있고 활력 있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활력 있는 정당으로서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180석, 190석이라면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20%라면 민주당은 40% 이상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수를 국민들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당의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활력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직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고, 박영진은 나오면 좋죠. 근데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당대표직에서 이제 사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움직임도 내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그리고 박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에서는 동맹 관계에 맞게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또 눈에 띕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연합훈련에 나서고 또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사이 맺은 조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함께 국제 및 지역기구에 가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반미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고 방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쟁 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후속 협정이나 연합훈련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양자 다자간 동맹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 메커니즘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북러 간 군사협력의 우선순위는 연합군사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안보동맹의 근간도 결국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또 정보통신과 우주,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이 자칫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뛰어넘는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군사 분야에서의 기술적 협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오는 선에서 그쳤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진전된 군사기술적 협력을 점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양국 사이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와 경제 기반이 없는 북한이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북한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61년도에 상호 원조 조약 당시처럼 모든 거 공장서부터 모든 인프라까지 그리고 모든 군사 기술을 다 러시아가 거저주는 그런 원조 경제 지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경제난과 그 국내외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북러가 조약을 앞세워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허물어지고 북한에 각종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개최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살상과 비살상 외에도 무기에는 다른 분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고 풍산개 한 쌍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미래를 위해 특출한 공적을 세운 푸틴 대통령에게 존경과 신뢰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직접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푸틴 대통령의 얼굴과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 등을 그려 넣은 그림을 비롯한 예술 작품들과 풍산개 한 쌍도 선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 환영식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활용된 것과 관련해 벤츠 측은 북한과 거래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벤츠는 BBC에 보낸 성명에서 어떤 시설을 통해서도 북한과 거래하지 않으며 북한 시장에 진출하지도 않았다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의한 차량 판매, 특히 중고 차량의 판매는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연기를 마신 11개월 된 아기 등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집안에선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난 건 낮 1시 20분쯤. 아래층에 살던 11개월 남아 등 주민 여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50대 에어컨 수리기사는 양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손에 엄청나게 화상을 입은 상태로 전화를 부랴부랴 어디다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좀 스파크가 일어나서 용접 쪽에서 아마 그게 불이 번졌는데 혼자서 어찌됐든 끄시려고 막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화염을 피해 40여 명이 옥상 등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기가 퍼지면서 강남구청은 주변 교차로를 통제하고 근처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1,700여 명이 모두 긴급 파교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00명에 가까운 인원과 장비 40여 대를 동원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상층부에 있던 사람은 14명을 지상으로 구조하지 못하고 농연과 열기 때문에 전부 다 옥상으로 구조를 해서 구조대원과 함께 같이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상으로 다 대피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경찰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원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건물 퇴거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변론 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숨진 훈련병이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건 지난달 13일. 입소 9일차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얼차려. 연병장에서 쓰러진 뒤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입건했고 소환 조사 후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살인과 상해취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잇따랐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입소한 동기들은 6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마쳤습니다. 수료식장에는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냥 걔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 부모님들 이렇게 하듯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진 시민추모 분향소를 찾아 아들을 돌려달라며 통곡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또 승인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을 통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이 작성한 5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사소한 것도 직접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대북 사업에 대해선 특히 철저히 관리해왔다며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공모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지사도 대납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독려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결재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계획서도 제시됐습니다. 북한 경제특구에 중소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기업이 쌍방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장 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회장, 북한 측 관계자들이 함께한 술자리 사진도 첨부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 근거로 명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게 된 배경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사실상 경기도가 사업비를 건네기 어렵게 되자 북측 관계자가 200~300만 달러라도 현금으로 먼저 달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이후 2달쯤 뒤 김 전 회장은 북측에 200만 달러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향후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검사는 지난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항에서 내린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시가 100억 원어치가 넘는 코카인이 발견돼 전량 폐기됐습니다. 마약 유통 조직이 컨테이너에 숨겨둔 코카인이 세계 각국을 돌다가 부산항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배달 사고에 따른 마약류 적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세관 직원들이 살핍니다. 냉동장치 덮개를 뜯어 안쪽을 조사해보니 노란색 비닐로 포장된 덩어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박! 와, 진짜 있네. 와. 비닐에 쌓인 물체의 정체는 바로 코카인. 무게는 33kg, 시중 거래가로는 160억 원어치가 넘는 양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과 함께 수사에 나선 검찰은 화물 수입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에서는 코카인 밀반입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카인이 실린 컨테이너의 과거 경로를 보면 지난해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출발해 모로코 탕헤르항을 거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마약 조직의 유럽 유통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검찰은 모로코에서 미처 코카인을 빼내지 못한 탓에 10여 개 국가를 돌다가 부산항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이 밀반입되는 주요 루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카인의 주요 소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검찰은 발견한 코카인을 압수해 모두 폐기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이른바 배달 사고에 따른 마약류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에는 부산을 거쳐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화물선에서 코카인 100kg이 발견됐고 지난 2021년에는 남미에서 아보카도로 싣고 온 컨테이너 안에 무려 400kg이 넘는 코카인이 실려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세관의 강도 높은 검사 덕분에 국제 마약류 유통이 부산항에서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급등주를 추천해준다, 이런 불법 스팸 문자 많이 받아보셨죠? 아무리 번호를 차단해도 하루에 10통도 넘게 쌓이는 스팸 문자에 스트레스도 함께 쌓이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스팸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로 온 스팸 문자 건수는 1억 6,800만여 건으로 5달 만에 지난해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월 평균 스팸 문자 건수도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2021년과 2022년 스팸 문자는 4천만, 3천만여 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억 9,500만여 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수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스팸 문자 증가 추세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문자가 많이 왔을까요? 대부분 주식 투자나 도박, 스미싱 문자였고 최근엔 대출을 권유하거나 공공기관 사칭 문자도 많아졌습니다. 또 범칙금 미납 안내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소개 등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건 아닌지 또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문자가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 돈을 받고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문자 재판매사가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위탁업체인 문자 재판매사의 해킹 의심 상황이 발견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기승을 부리는 스팸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악성 스팸 문자를 절대 누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쏟아지는 문자에 화가 나더라도 절대 전화하지 말고 휴대전화와 앱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이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업체들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기업체들의 휴가 복귀가 늘면서 오늘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펄펄 끓는 무더위에 전력 수요는 93.26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해보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업들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92.3기가와트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구름 낀 날씨로 태양광 이용률이 떨어질 경우 97.2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전력당국은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을 최대 104.2기가와트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포함해 원전 21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기 고장이나 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급 대책도 세웠습니다. 울산 GPS 복합이나 통영 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에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전압 하향 조정 등 최대 7.2기가와트 비상예비 자원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평균 5만 3천 원으로 올리고 월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에겐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렇게 폭염에 가장 필요한 가전은 바로 에어컨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많이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비교를 해봤더니 냉방 속도 등 성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냉방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에서 많이 쓰는 에어컨 5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출시한 LG전자와 삼성전자, 오텍캐리어의 18평형 스탠드 에어컨입니다. 먼저 LG전자의 고가형 제품이 냉방 속도와 설정 온도 유지 성능이 우수했고 보유 기능이 2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성능별 최강자는 제품마다 달랐습니다. 냉방 속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고가형과 중저가형 제품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분 10초대로 빨랐습니다. 소음은 LG전자 중저가형이 43dB로 가장 작았고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는 오텍캐리어 중저가형이 0.4도로 가장 낮아 가성비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도 유해가스 제거 기능은 없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습 기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일반 제습기와 작동 방식이 달라 사계절 제습 및 빨래 건조 용도로는 제습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서큘레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 에어컨만 사용했을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켰을 경우 냉방 속도가 평균 26초 더 빨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에어컨 비교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성능을 고려해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월 20일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과 강제 징집을 피해서 찾아온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몇 달씩 인천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의자나 바닥에 모포를 깔고 누워 쉽니다. 해면대에서 손빨래한 옷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머무는 출국 대기실 풍경입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였던 안드레이 씨도 재작년 10월 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난민 심사를 거부하면서 기약 없는 출국 대기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Сколько продлятся суды и сколько это будет все происходить, было непонятно, неизвестно. В аэропорту Инчона я пробыл 5 месяцев. 난민 심사를 시작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야 겨우 공항을 벗어난 안드레이 씨. 경남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해 생활하고 있지만 앞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Я знаю,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татус беженца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ому, очень маленький процент. Есть не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Я не могу оформить обязатель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сейчас. 안드레이 씨처럼 전쟁을 피해 러시아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00여 명이던 러시아 출신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5,700여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5월까지만 이미 2,000명을 넘겼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 기회라도 얻는 경우는 인천공항에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 가운데 2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꾸준히 지원해온 변호사는 심사 기회도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해 인천공항에 머무르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명백히 주장 자체로 난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입국을 해서 정식의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맞고.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출국 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는 러시아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취침 공간을 넓히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대기 공간을 공항 밖에 마련하라는 권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사람들이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른바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 이화학당에 이어서 이화여대 동문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오늘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고발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김혜숙 전 총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재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협회장은 조사에 들어가면서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부추겨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일관되게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었고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의협 간부들과 전공의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얘긴데 경찰에 다시 출석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 협회장 등이 의협 산하단체에 단체 행동 지침을 전파하고 SNS 등을 통해 이를 독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협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임 협회장이 앞선 소환에서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면서 경찰은 이번 추가 소환 조사를 늦은 오후까지 진행했습니다. 의협은 임 협회장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부당하다면서 조사 자체가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없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부당한 죄목을 씌워서 우리 협회장님을 조사하고 또 의협을 해체하겠다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협은 무기한 집단 휴진 방침까지 선언했지만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나 고발이 있다면 현장 실사 지원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영상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하고 이후 접속 차단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심의 안건에 올라간 영상과 게시물 등에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현재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과는 관련 사건에 대해 한 달 전부터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에는 워페어라는 계정이 작성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국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40명의 이름과 내부망 계정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여당 당권 경쟁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여기에 막판 고심 중인 나경원 의원까지 4파전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친윤계 반한동훈 전선 구축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후보들 사이 느슨한 연대를 통해 결선 투표 뒤집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건데 한 전 위원장 측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입장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과 정부의 한뜻을 강조한 이른바 당정 일체론입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 당시 사업 백지화 카드까지 꺼내들며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 공세에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한동훈 대세론의 대항마가 마땅찮은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 용산 불화설의 빈틈을 파고들 적임자로 원 전 장관을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 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반한동훈 전선을 넓혀 1차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게 한 뒤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과거 개혁보수 이미지의 원 전 장관과 무게파를 강조하는 나경원 의원의 득표력으로 1차 투표에서 한동훈 과반을 막은 뒤 이 결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들면 한 전 위원장을 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셈법입니다. 대통령하고 싸움만 하는 당대표 되면 이거 어떡하냐. 친윤표도 받아야 되고요. 반윤표도 받아야 되고 비윤표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한 전 위원장 측은 이 같은 시나리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친윤계의 무리한 지원은 역풍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원희룡, 나경원, 친윤그룹 시너지에도 물음표가 가시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폭락하게 된 것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이른바 친윤계들 아니십니까? 당대표를 흔들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주류 세력인 친윤계와 본격 독자 기반을 다지려는 한동훈 전 위원장 측 사이 당권과 차기 대권까지 바라본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가동 중인 11개 국회 상임위에선 내일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비롯해 잇따라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당과 함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부 측 관계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데 반쪽 국회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부가 의료계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따지겠다며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한 직후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열 수 있는 청문회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해 진술을 듣는 자리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국회법상으로도 국무위원이나 정보위원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임위 전체 회의의 경우 불출석했을 때 별다른 처벌 조항은 없어서 야당은 청문회와 증인 채택 카드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법사위와 방통위법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이 줄줄이 입법 청문회를 예고했고 국토교통위는 다음 주 전세 사기 피해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무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요청하지 않고 종결한 국민권익위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 사안이 조속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꾸린 11개 상임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문회 역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 단독 상임위라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 부름에 응하지 않는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여당,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민주당 모두 반쪽 국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하자. 그럴 거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자. 어제 여야가 원구성 문제를 두고 주고받은 제안과 역제안이었는데요. 오늘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원구성 쟁점인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맞자는 여당 제안을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거부권 중단 조건을 가리켜 헌법에 명시된 제2요구권을 거부하는 건 결국 법대로가 명심대로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만한 말장난이나 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대로 민주당은 두 상임위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꾸려진 상임위가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곧바로 중재안을 제시한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장외 불법 파업을 거둬들인 뒤 여당 목 국회 부의장 후보를 뽑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라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제안을 굳이 받을 거면 1년 뒤 거부권 행사 상황을 따져보고 상임위 교환 여부를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변수인데 당내 중진회동에서 남은 7곳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 원구성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장이 못 박은 협상 시한인 주말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법적 조치에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80대와 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70대 이상 국회의원이 17명이었지만 22대에선 6명으로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노인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인은 국민의힘을 굳건히 지지하고 자유, 민주, 공화정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2년에 한 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원들에게 투표권 한 번 주는 것을 당원 중심 정당의 바로미터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국회 도서관에서 연 출판 기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평상시에 당원을 참여시키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장 후보 선거로 민주당이 시끄러워져 몇 마디 했다가 이른바 왕수박으로 몰렸다며 어떤 발언이 인기 있는 건지 안다고 토로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 보잉사가 당국의 눈을 피해 결함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과거 추락 사고 유족들은 최대 2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벌금과 당시 경영진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잉 항공기 추락 사고 유족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추락 사고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모두 보잉 737 맥스 기종 피해자들입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보잉에 최대 2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당시 경영진을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To me, justice is for them to held accountable and be criminally charged and to face us in trial. Give us our day in trial with them. 앞서 2021년 보잉은 두 사고와 관련해 25억 달러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들 변호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업 범죄라며 거액의 벌금과 경영진 기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불량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청문회장에 출석한 보잉 회장은 유족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I would like to apologize on behalf of all of our Boeing associate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past and present, for your losses. They're gut-wrenching. And I apologize for the grief that we have caused. 하지만 보잉의 사과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엔 미국 5,000m 상공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뚫리면서 비상 착륙했고 비행 중 급강하면서 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최근 사고를 포함해 불량 부품이 보잉 항공기에 사용됐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안전 문제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올해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세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엑슨모빌이 검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 가스전 사업 관계자는 미국 액트지오사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제출한 탐사 분석 결과를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15년 동안 근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위원들은 그간의 토의와 평가에 기반해 국가 지역 발전 기여도, 문화 관광 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가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정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군 함정을 들이받고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은 해적 같은 행위라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영해 침범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무리지어 몰려온 중국 해경 보트들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에워쌌습니다. 양국 선원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치하는 상황. 중국 해경 가운데는 손에 도끼를 든 사람도 있습니다. 수적으로 필리핀 해군을 압도한 중국 해경. 필리핀 보트를 들이받고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필리핀 해군 한 명은 엄지손가락을 잘렸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필리핀 군 당국은 고급 임무를 수행하던 함정을 중국 해경이 가로막고 무기와 장비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적 같은 행위라며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킨 건 오히려 필리핀 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故意冲撞中方的船只，非人员，还对中方的执法人员泼水、投掷物品等。有关的做法明显加剧了海上的紧张局势，严重威胁中方人员和船只的安全。 사건이 벌어진 세컨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해 남중국해가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네이버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강점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실질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야후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주주총회.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와 관련해 네이버와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ラインヤフーから要請を受けて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や事業戦略の観点でネイバーと継続して協議をしております. 지금으로선 합의 시점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의 강점과 라인야후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인야후의 실질적 지배 의지를 내비친 대목입니다. 圧倒的なユーザー数を有する LINE と Yahoo はサービス間の連携を促進。LINE、Yahoo、PayPay がもっとお得に使える LYP プレミアムサービスの提供を新たに開始するなど取り組みを加速させています。 앞서 라인야후도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계획보다 앞당기는 등 이른바 탈네이버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라인야후의 지분을 양분하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라인야후의 주가가 2021년 말보다 크게 떨어진 데다 엔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라인야후 지분을 제값받고 팔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에서 서로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만취한 여성 손님을 쫓아간 뒤 성폭행을 시도한 클럽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아침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에서 클럽을 이용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클럽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클럽에서 나온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호수를 파악한 뒤 배달원인 척 위장해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1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유족과 노동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노동자가 사고 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졌다며 2인 1조 작업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19살 청년으로 지난 16일 오전 전주시 팔복동 한 제지공장 설비실에서 기계를 점검하다가 숨졌습니다. 외교 차량을 몰고 나온 중국 여성이 길을 막고도 적반하장으로 막말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우주기구의 수장으로 밝혀져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일요일 오전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 앞길, 외교 번호판을 단 차가 도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哎，哥们儿，使馆车就能随便停是吗？有你这么停车的吗？停不了车。 차에서 내려 항의도 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애완견을 관용차에 태우려던 거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신을 촬영했다며 공안에 먼저 신고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적반하장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懂什么叫使馆车吗？懂吗？啊，懂什么叫外交豁免权吗？ 결국 경찰이 출동해 단속에 나섰고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선 35cm 넘는 개를 키울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外交特权与豁免恰恰只针对外交代表，自己人并没有不受逮捕或者是拘留等等，不是说你上天入地我想干啥干啥。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곧 이 여성이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 사무총장 위모 씨였던 겁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위 씨는 사죄 영상을 올렸습니다. 我的行为对所在国际组织造成了不良影响，对此深感自责。 2008년에 출범한 이 기구는 이란과 튀르키예,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우주협력체입니다. 지난 4월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달 연구기지 협력기구에도 합류했습니다. 한 고위직의 막무가내식 언행이 달 탐사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에 흠집을 낸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NC 손아섭이 리그 통산 2,505번째 안타를 만들며 KBO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전으로 자리 잡은 뒤 1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 자릿수 안타를 만든 끝에 작성한 값진 기록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없이 물러난 손아섭은 세 번째 타석에서 마침내 일을 냈습니다. 두산 선발 알칸타라의 6구째 포크볼을 배트 끝으로 가볍게 밀어쳐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꿰뚫는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교타자의 간결하면서도 기술적인 스윙에 관중들은 큰 함성을 보냈습니다. 무려 2,505번째 안타. 박용택 해설위원이 가진 2,504개의 안타를 넘어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 뒤 18번째 시즌 2,044경기 만에 나온 값진 기록입니다.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14시즌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 자릿수 안타를 터뜨린 결과입니다. 손아섭은 프로 데뷔 뒤 17시즌 중 4번을 제외한 13시즌 동안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했고 최다 안타 타이틀만 4번 차지했습니다. 위기 뒤에는 또 찬스가 오고 또 좋은 날 뒤에 또 안 좋은 날도 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항상 똑같은 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좀 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지 않았나라는. KBO 역사를 새로 쓴 손아섭에 구단은 특별 주문한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했고 박용택 위원도 그라운드로 내려와 자신을 뛰어넘은 후배를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손아섭은 이제 아무도 밟지 않은 KBO 첫 3,000안타 고지를 향해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년 반의 연구를 통해 우리 축구의 기술 철학으로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사령탑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한국형 축구를 하겠다는 건데 진행 중인 감독 선임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애국가의 불끈 결의를 다지고 투지와 끈기, 예의와 겸손함이 돋보이는 팀. 축구협회가 진단한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이 장점을 살리고 한 방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협회는 우리 축구 나침반이 될 전략 메이드 인 코리아를 34장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누가 지휘봉을 잡든 새 기술 철학인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키워드 아래 10대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이른바 한국형 축구를 구사할 계획입니다. 2002년 안방 신화를 썼듯 월드컵 4강 이상 청사진을 목표로 오는 2033년까지 세계 10위 진입, 가까이는 아시아 1위 탈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축구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와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과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올 초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내내 공석인 A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축구 흐름을 유연하게 녹이되 한국형 축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A대표팀 따로 가고 23세 따로 가고 20세 따로 가고 지금까지 이런 저희의 오류를 좀 범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표는 아니라고 협회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협회는 또 23세 대표팀 운영 방안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도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한 황선홍호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 감독 아래 두 대회 코치를 따로따로 둘 계획입니다. 핵심 선수들이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아 올림픽 팀에 합류하지 못하더라도 한두 살 어린 선수층을 동시에 키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보관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 여자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콜린 벨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벨 감독과 상호 합의로 올해 12월까지인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원만한 합의에 따라 위약금이나 자녀 연봉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세대 교체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 사령탑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사격 대표팀이 8년 만에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선수들의 말에서는 자신감이 차고 넘칩니다. 보도에 이대권 기자입니다. 비인기 종목이란 이유도 있지만 사격하면 여전히 역압순이고 진종호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첫 사격 금메달과 2016년 리우 올림픽 마지막 금메달 주인공들입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은 여자 25m 권총 은메달이 유일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8년 만에 다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사격은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 행진의 신호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대회 시작 직후인 28일에 메달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수들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더는 보완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저 말고 금메달을 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완벽한 행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강한 정신력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 나 진짜 했네 하고 진짜 처음에만 조금 놀라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원천이 어디서 왔나요? 저희 엄마가 멘탈이 아주 좋으세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뮌헨 월드컵 대회에서 반유진이 여자 10m 공기소총 은메달, 김혜진은 25m 권총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원호, 오혜진 조는 10m 공기권총 혼성단체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표팀의 파리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무엇을 더 채우기보다는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데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이뤄낸 성적을 바탕으로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8년 만의 도전, 우리 사격 국가대표팀의 총구가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더웠죠. 네, 맞아요.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지만 중부지방은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난 곳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에어컨이 신형인지 구형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보통 2011년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구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구형의 경우에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목표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 2시간마다 수동으로 가동을 멈춰주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구형과 달리 신형은 실외기가 세게 운전하다가 희망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약해지기 때문에 연속 운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방 효율을 높이는 적정 온도는 26도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33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비가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고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과 호남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중부 곳곳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